전뉴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일주일째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지만 수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가 깨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안정세인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본부 건물 미화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거라고 밝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골을 터뜨린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프랑스의 음바페는 이번 대회 8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뽑는 당대표의 선출 규칙을 당원 100%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선 투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여론조사 30%를 18년 만에 폐지하는 겁니다. 며칠 전 일반 반장 선거에 3반 아이들이 투표하면 되겠느냐면서 역선택 문제를 제기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 개정의 목소리는 지난 10월부터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당시 SNS에 100% 당원 투표라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윤핵관 대표를 뽑기 위한 규칙 아니냐면서 반발해온 유 전 의원은 오늘 여당이 골대를 옮겨 골을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거센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의 지상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야가 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대 규칙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고요. 야3당은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가동에 나섰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경찰국 예산 같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협상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국민의힘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반영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성격이 분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사실상 임명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 뭐 당원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 당원들이 당 운영의 중심이 된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당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2004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할 때 네.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했던 겁니다.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당에서 결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당원 100% 그다음에 결선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원 100%면 당원들이 결정하겠다. 예. 당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국회의원이겠죠. 네. 국회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는 왜 하겠습니까? 좀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왜? 친윤 여러 명의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있으면 자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친윤 후보들은 교통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결국 결선 투표까지 해서라도 유승민 전 의원은 낙마시킬 수가 있다. 이런 포석이겠죠. 지금 이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이른바 비윤계 주자들은요. 이게 사실상 윤핵관 대표를 뽑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 여론을 좀 더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옳은 지적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룰을 바꾸려고 하면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예. 되고, 그리고 정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바꾸는 데 있어서의 논리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되고, 네. 그리고 당원이 결국은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거든요. 네. 그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왜 이번에 의사결정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죠? 아, 예.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몇 가지 안을 갖다 놓고 예. 현행대로 70, 30, 80, 20, 예. 100%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임 당원들한테 전당원 투표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만약에 비대위가 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벼랑간 조속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저는 뭐 유승민 뭐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02년도 17년도에 당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랑 비해서 뭐 3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 MZ 세대를 대표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사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종일관 이거는 유승민 떨어뜨리기다, 뭐 친윤에 대한 대표를 뽑는 것,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된 게 바로 과정이 너무나 굉장히 그 좀 빠르고 그리고 네. 투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뭐 벌써 이제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참 뭐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뭐 한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 정도만 해도 예.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고, 또 하나는 모르시지만 2003년도에 당시 최병렬, 서청원 네. 둘이 당대표 경선할 때 그때 처음으로 23만 명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완전 생소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2004년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선출될 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때는 탄핵을 잘못해가지고 예.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거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30% 국민 여론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 결국은 어떠한 변화를 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이끌고, 더 나가서 표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전당대회를 하죠? 2024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당을 변화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예. 그런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건들, 예. 국민 관심, 외연 확장,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와 개혁, 예.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촘촘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만약에 이제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상임 정국까지 네. 정국까지 다 통과를 하면 이제 룰이 규칙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당 대표는 흔히 말하는 윤핵관 네. 그러니까 윤심에 가까운
대표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주자들 가운데 권성동 의원도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역시 중에는 강신업 변호사도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네. 누가 가장 지금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 좀 더 예. 지지를 더 끌어올린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예. 특정 후보에게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윤 후보 중에서 누구냐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내년 3월에 새 대표가 뽑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총선에 윤핵관 대표가 대표가 선출됐을 경우에 그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정치라는 거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예. 저는 한 1년 몇 개월 남았지만 새 당대표가 뽑히고 나서 그 당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를 맡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확신이 안 서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예. 2015년도 당시 2월 달에 누가 당대표가 됐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당대표가 네. 됐잖아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리고 2015년도 11월에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만든다고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됐죠? 비상대책위를 만든 거예요. 예. 2015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오니까 2016년도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누구죠? 김정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고 제가 이렇게 확정 짓는 거는 아니고 네. 그만큼 한국 정치라는 거는 그렇군요.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누가 되느냐 그 다음 대표가 계속해서 당을 끌고 갈 수 있냐 그건 아무도 네. 그건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전당원 뽑는데 대한민국의 당원들은 가장 정치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특히 국회의원들도 가장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윤핵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좀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2024년 총선을 당대표로 치르겠다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왜냐하면 뜻이 담겼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고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 추세거든요. 네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다면 당대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180석. 예. 그때 한국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예요. 그러면 300명을 60%로 곱하면 몇 명이 나옵니까? 예. 180명이에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당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총선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표의 역할은 뭐가 중요하냐?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네. 대통령의 의중에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른바 윤핵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2.7%포인트 오른 41.1%, 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이거든요. 자, 최근에 지지율 상승의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예. 11월 3주서부터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고르다가 네. 이제 40%대로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이태원 우리 참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외교 순방도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외교 순방. 또 그 더 나가서 어저께인가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좀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네, 안보 네. 위협을 좀 느끼게 예, 하는 예. 정도인데 저는 세 가지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 기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다. 네. 그러면서 미래 담론을 제시한 거예요. 예. 저는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이 핵심이었느냐면 3대 개혁을 얘기를 했어요. 연금, 네. 노동, 교육. 그런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왜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예. 미래 세대를 하기를 위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바로 반영이 돼서 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20대에서는 무려 9.5%포인트가 높아집니다. 예.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잘 봐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다음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정과 상식은 조금 집권 초기부터 흔들렸지만 이제 법과 원칙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원칙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을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금씩 끌어. 마지막으로는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의도 정치에 대한 환멸. 국민들이 지금 여의도가 좀 한마디로 얘기해 저게 국회냐. 예. 자, 12월 2일 날 법정 시한 안 지켜요. 12월 9일 날 정기국회에도 통과 못 합니다. 의장이 얘기한 12월 15일 날도 안 지켜요. 네. 저런 국회에 관련돼서 화가 반사 이익을 지금 이끌지 않느냐. 반사 그런 이익도 면에서 얻고 있다. 예, 미래 담론 제시, 네. 윤석열 다음에 회복, 그리고 지금 여의도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혐오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맞물려서 저렇게 41.1%까지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하나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40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네, 이 정부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40대에서도 무려 6.5%포인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진보에서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을 특히 민주당은 예의주시해야 된다. 예. 강경 대여 투쟁이 결국은 본인들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평가 지표에 담긴 함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문가시니까. 저는 여기서 예.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고무적일 겁니다. 네, 분명히 네.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그래도 더 높은데도 이 반사이익을 못 가져가는 민주당의 한계 이 부분도 지적받아야 마땅합니다만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또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담론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받은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이 48.56%입니다. 예. 저는 이른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윤찍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단대 효과거든요. 매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단호한 대응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법과 원칙이죠. 네. 심지어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시종일관 단호한 대응인데 네. 그러면 단호한 대응만 계속해서 지지율이 60%, 70%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잘한다고 평가하는 국민들도 통합과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항상 매사에 단호한 대응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래 단호한 대응이 능사야 끝까지 단호한 대응 예산안도 3%포인트 법인세 인하 안 해주면 예. 우리 이거 타협 못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산안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최장 지각 지금 불명예 앉게 됐죠. 여야요. 네 번째 디데이를 오늘 또 맞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명 기다리는 윤심 종속당이라면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산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지금 가장 늦어지고 있는 예산안입니다. 여야가 합의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안들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크게 두 가지 쟁점 같아요. 법인세 3%를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 문제와 지금 한 5억 원 정도 예산 들어서 지금 경찰국하고 인사관리단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거의 640조 정도 되거든요. 5억 때문에 640조가 저렇게 휘청거린다라는 거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참 양심도 없다. 이거 왜 그러면 12월 2일 날 그 법정 시한을 하느냐면요. 한 달 정도, 3주 정도는 준비를 해서 바로 1월 1일부터 집행이 돼야 돼요. 특히 취약계층들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바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연말까지 가고 준예산까지 나온다는 거는 결국 국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합의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제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도 수첩이 있어요. 다 적어둬야 돼요. 저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분명하게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철 소장님은 여야 합의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는 건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뼈 때리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대부분 다 협의됐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이나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차피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타협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예비비로 가거나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경으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법인세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3%포인트 무조건 인하해야 되겠다. 타협 없다.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1% 조정해서 일단 합의하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짧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3%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고 민생을 위해서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걸든지 만나서 이재명 대표 이거 정말 내 공약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힘이 법인세 인하에 더 실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협치가 사라진 건 지금 또 있죠.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금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출범이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까지 그러니까 활동 기한이 45일인데 절반이 훌쩍 흘러가 버린 겁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3주도 안 남았다면서 야3당 단독으로 일단 출범을 시켰어요. 물론 여당은 지금 불참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제대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이거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원인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향후에. 근데 우리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합의해놓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정조사 한다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정말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이든 정의국회 내 처리 빨리 하고 국정조사를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바로 시행을 하다 본다고 한다면 이게 국정조사, 그러니까 참사회 정치화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반드시 예산안 통과시키고 바로 국정조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하는 게 진상규명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건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안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 여진이 남을 거예요. 임기가 끝나도. 저는 이건 2022년에 10월 29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걸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한도 연장하고 해야 될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잘 되기 어렵다. 왜? 뭐 아니면 도식의 지금 여야 대결 구도가
전혀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정조사 잘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예측이 틀려야 될 텐데.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착수와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모욕 중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해당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같은 로우 데이터를 갖고 예. 완전히 다르게 샘플링을 바꾸고 분석 방법을 바꿔서 엉뚱한 조사 결과를 내놔서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설계 기준이 되는 통계 수치가 한 3년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네,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에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통계청이 이제 예.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크게 세 가지였었어요. 소득에 대한 거, 네. 집값에 대한 거,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고용에 예. 관련된. 이게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막 그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에 그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 아직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소득 성장으로 저소득 계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진짜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질타를 했죠. 야당에서는 소득성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대통령이 소득 성장이 한 90% 이상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든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집값이 그냥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얘기도 대통령이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고용과 소득과 집값에 있어서의 통계치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느냐라는 게 지금 관점인 거죠. 만약에 이 이제 감사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조작되거나 왜곡됐거나 떠나가서 지금 고민정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모델을 바꿨다고 하는데 모델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 바꾸면 안 되냐면 수십 년 동안 내려왔었던 같은 모델 속에서 비교를 해야지만이 이 정부는 이거 잘했고 못했고 되는데 벼랑간 모델을 바꿔버리면 이전에 있었던 자료나 데이터가 결국 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꾼다는 데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왜곡되고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계라는 게 얼마나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수치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정책이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름대로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표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표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당시 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통계 조작 의혹이고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입니다. 당시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년 3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이 통계가 정치 도구가 안 되게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면서 임사하면서 울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강신욱 신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만 들어서 정책에 보답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적어도 통계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권도 데이터는 국가의 기관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문제냐면 2018년 1분기에 가계 소득 동향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위 20% 조사를 했더니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고 소득주도 성장을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5분위 배율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은 한 5.9배 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진행을 했는데 소득이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자료 때문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당했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는 있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강신욱 통계청장이 들어와서 조사 방식을 바꿔요. 조사 방식을 바꿔서 2019년 조사에서 격차가 하위와 상위가 좁혀집니다. 소득주도 성장 성과인데, 근데 2020년에는 또 벌어져요. 아,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정말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도 논란이 됐고 저도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고요. 감사원도 두 전직 통계청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당시 수석이었던 홍장표 수석도 소환을 검토하는 것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철저한 수사로서 진상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반등세 이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자세한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662명입니다. 전날보다 32,000명 정도 적은 수치인데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9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규모와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앞서 어제 9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 수치보다 15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9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9%와 사망자의 94%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이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A1 기반 이가 백신과 달리 BA45 기반은 화이저 백신만 있었는데요. 이제 모더나 것도 추가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루어지고 당일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현재 코로나19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 단장은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 독려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면역력을 갖게 됐다며 현재까지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가운데 면역을 확보한 비율이 51.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계량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면역력이 7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언제 될까 그 시기를 두고 관심도 많은데요. 정부가 이번 주에 완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정부는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시설로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유행 추세와 중환자 숫자,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의료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모레 참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조특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차례 현장 조사와 2차례 기관 보고, 3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모레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오는 23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8개 기관으로부터,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두 날짜에 모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흘 동안 실시하는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여야가 합의해서 추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2골을 넣은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도하 루사일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전반전 메시와 디마리아의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음바페에게 잇따라 2골을 내주며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끝내는 듯했지만 음바페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주며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는 4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시켰고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책하며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가 국가대표로 더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뒤 아르헨티나 방송 인터뷰에서 평생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원했다며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고 세계 챔피언으로 경기를 뛰는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틀어달라고 피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되레 피파가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피파에 1분 40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시작에 앞서 영상 상영을 요청한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는 축구와 달리 전쟁에선 페어플레이로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alities can decide who is the strongest in the fair play, but not in the playing with fire, on the green playing field and not on the red battlefield.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달라며 이번 겨울 평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Join Global Peace Formula Summit and become a champion of peace. Let's witness the final together and the end of war.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월드컵 결승전에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보낸 성명을 통해 개최국인 카타르는 영상 상영을 지지했지만 피파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파는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논평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평화를 호소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담지 않았다며 피파가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개인 자격 참가도 막아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의 약 20에서 30%가 희망 직업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학교 1,200곳에 학생 2만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19.3%, 중학생의 38.2%, 고등학생의 27.2%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초등학생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란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기습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한 대의 운행이 중단되고 타고 있던 승객이 모두 하차하는 등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8시부터 1호선 시청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며 251차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열차 승하차를 반복하며 운행을 지연시키던 도중 용산역에서 출입구 발판 문제로 충돌이 벌어졌고 코레일이 열차 한 대의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하행선 운행이 5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전 장현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이유로 출근길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킨 뒤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기습 시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라오항공 비행기와 트랙터가 견인하고 있던 다른 항공기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전 9시 30분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 비행편에 탑승했던 승객 118명이 출발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라오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당해 결국 따라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한국노총 안에서 제기된 주장이어서 파장이 큰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노총 간부는 업무 얘기만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에 들어온 뒤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였습니다. 주변 건물들에서는 미화원들에게 주는 점심값을 자신들도 받아보고 최저임금 수준이던 급여도 조금이나마 올려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지가 안 돼 있어요. 복지가 안 돼 있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로 들으면은 그래도 뭐 10대비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라도 찾아보자. 이제 그래갖고 노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노총 부본부장 B 씨가 여성 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노골적인 탈퇴 요구를 했다고 조합원이던 미화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부본부장이 들어오자마자 노조 부총무이던 이모 씨를 콕 집어 여러 차례 녹취하세요라고 외치더니 조합 탈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탈퇴하지 않으면 창문 청소를 시키거나 퇴근 시간을 늦추는 등 계약서대로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탈퇴하면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뭘 알고 가입하느냐거나 조합원비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모욕적인 말도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거보다 설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하다가 있을 때까지만 있으라고. 설치지 말고 말 이것저것 하다가도 또 녹음하세요. 핸드폰 들으니까 누구한테도 또 녹음하세요. 부본부장은 YTN 취재진을 만나 계약서대로 철저히 하자고 말했을 뿐 노조 탈퇴 강요는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동자 폐라만 하고 그거 한 적은 난 하나도 없어요. 노동자 폐라. 내가 노동자를 갖다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나 며칠 뒤에는 확약이 필요하다면서 전원 서명까지 받아갔고 이 때문에 노조를 탈퇴했다는 게 미화원들 주장입니다. 부총무 이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기까지 했고 지난달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미 탈퇴 시킨 거예요. 앞에 일 다 따라서 서류를 다 자기들 준비해가지고 사인하고 그게 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미화원들은 한국노총 산하재단에 고용돼 있지만 부본부장은 재단이 아닌 별도 본부 소속입니다. 퇴사한 이 씨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민원을 접수해 대검찰청에서 심사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총연합회 간부가 정작 소속 미화원들에게는 노조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는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연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한파의 기세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던 눈은 많이 약화했습니다. 앞으로 1에서 3c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퇴근길 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5도, 울산은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 광주는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돌발 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YTN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사 중계풀인 코리아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습니다. YTN은 이번 일로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영상 활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